어느 작은 마을에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통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결심한 철학자 소크라티노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티노스는 이데아론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현실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심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익숙한 것들만을 보고 그 안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진실을 이해하며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 소크라티노스는 마을 중앙 광장에서 강연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자 했습니다. 강연날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모였습니다. 소크라티노스는 무대에 올라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호숫가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마다 호숫가에 나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보는 호수의 물결, 하늘의 색깔, 바람의 향기들을 무척 사랑했지요. 그들에게 그것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린 소년 아이디온이 우연히 물결에 비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호수에 비친 하늘 위에 또 다른 세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디온은 그 세상이 더 선명하고 더 아름다운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궁금증을 이기지 못한 아이디온은 밤이 되길 기다려 별자리와 호수의 반영을 따라 새로운 세상에 도달하고자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모든 용기를 끌어모았고 호수로 뛰어들어 그 반영 속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이디온은 마치 꿈속을 떠도는 듯한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과 마을 사람들이 일상이라고 여기던 것이 사실은 훨씬 더 큰 세계의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아이디온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들이 보는 세계 너머로도 넓고 찬란한 세계가 존재한다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온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경험을 나누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도록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호수에 나가 아이디온처럼 새로운 세상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현실이 단순한 그림자가 아닌 그 이상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도 그 마을 사람들처럼 매일 보던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떠한가요? 소크라티노스는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소크라티노스의 강연을 통해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고 그들의 삶은 이전보다 더 깊이 있는 의미를 위해 끊임없이 탐구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높은 이데아의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는 그들에게 영원한 지혜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결국 소크라티노스의 이야기는 현실의 그림자와 그의 가려진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배움과 성찰의 시작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훗날 수많은 세대에 걸쳐 전해지며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 새로운 빛을 비추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고대 아테네의 번화한 시장 거리 아고라에는 수많은 철학자가 모여 지식을 나누고 논쟁을 벌이는 일상적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곳의 중심에는 특유의 변발과 따뜻한 미소를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늘 그렇듯이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직물상인, 조각가, 병사 그리고 무용수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꽤 단순했습니다. 현명함이란 무엇인가? 소크라테스는 그 거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직물상인이 나섰습니다. 현명함이란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단연간 직물을 만지고 염색 기술을 익히며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현명함이지요. 그는 자신감 있게 말했다. 이어서 조각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인내와 섬세함을 통해 대리석 덩어리에서 아름다움을 끌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현명함 아닐까요? 그러자 병사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전쟁터에서의 경험이야말로 진정한 현명함을 가져다 줍니다. 생존을 위한 전략 동료와의 신뢰, 그리고 적절한 순간에 공격할 타이밍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마지막으로 무용수가 부드러운 미소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리듬과 율동 속에서 몸이 자유로워질 때 느끼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현명함입니다. 그것은 삶을 춤추게 만드는 힘이지요. 모두의 이야기를 천천히 듣던 소크라테스는 한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소크라테스가 어떤 식으로 이들을 설득할지 궁금해하며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 모두 경청했습니다. 각자의 경험 속에서 현명함을 찾는 방식은 모두 다르군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진정한 지혜는 우리 무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직물상인이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들 지금까지 살아오며 많은 걸 배우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많은 것을 모릅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배우기를 멈추게 됩니다. 의용수가 말한 것처럼 삶 자체가 춤이라면 우리는 한순간도 멈출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의문을 던지고 답을 찾으려 노력해야 하지요. 소크라테스의 말에 병사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의문을 가져야 한다는 건가요?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세상의 모든 것을 알라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라. 그리고 그 답을 찾아 나서라는 뜻이지요. 아고라에 모인 사람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들에게 결코 완벽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들 스스로가 답을 찾아가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테네 거리는 불빛으로 물들어갔고 각자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소크라테스가 남긴 질문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철학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더 나은 질문을 던짐으로써 사람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었고 그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무지의 질을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한 평화로운 여름 저녁 어느 작은 마을의 오래된 주막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각기 다른 배경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삶에 대한 깊은 이야기와 철학을 나누는 장이 되었는데 디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오랜 방랑 끝에 마을을 찾은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르베르트였고 그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사상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저녁 무렵 그는 사람들에게 매우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주막의 따뜻한 불빛이 마음을 녹이는 가운데 바르베르트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이 단 하나의 삶이 아니라 영원히 반복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을 이 순간을 영원히 반복해서 경험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잠시 말을 끊고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몇몇은 이당즉설에 흥미를 느꼈고 몇몇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니체라는 철학자는 바로 이런 이론을 주장했죠. 영원회귀란 우리의 삶이 무수히 반복된다는 가설입니다. 그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내리는 선택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무거운 중요성을 지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영원히 살아야 한다면 그 하루를 어떻게 구성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변치 않고 영원히 반복될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던 소년, 한쪽 구석에 앉아 삶에 대한 고민을 하는 어린 농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하게 된다면 지루하진 않을까요? 바르베르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고 지루하다면 그것은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날들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국 영원회귀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만들 수 있는 능력과 동시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때 옆에 있는 장사꾼이 목소리를 돋구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겠군요. 재고할 필요가 없는 선택은 낭비입니다. 맞습니다. 바르베르트는 동의하며 말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반복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결국 우리가 반복하고 싶은 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영원회귀의 개념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마을의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작은 결심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로써 아르베르트의 이야기는 단순한 우화가 아닌 그들의 삶을 반추할 중요한 계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한 마을에 인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아주 신기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바로 존 롤스 의원 조적 입장, 이론을 실험해보고자 한 새로운 사회 실험에 참가한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에서는 하루에 한 번씩 특별한 모임이 열렸고 이 모임에서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무지의 베일을 두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무지의 베일을 두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지 누가 힘이 센지 누가 그저 농부인지 아무도 몰랐죠. 모두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오직 그 순간에 집중하게 됩니다. 사실 초기엔 많은 사람들은 이 모임이 불편하고 어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점점 더 정의로운 결정들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난제가 발생했습니다. 마을 앞에 강이 범람하여 사람들은 곧
다리가 무너질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다리를 수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원이 없었고 사람들은 다급히 대안을 찾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날 모임에서 모두는 무지의 베일을 두르고 있었기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리를 무너뜨리고 안전한 지역으로 모두 이사가자 고했고, 다른 사람은 배를 만들어 다리 대신 강을 건너자고 제안했습니다. 모두 말이 되지만 가장 많은 고민을 안겨준 제안은 바로 규칙을 바꿔 다리를 지키자였습니다. 잠깐만요.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무지의 베일을 두른 채로 우리가 정말 무엇이 공정한지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 결과 그들은 두 가지 원칙을 제고하게 됩니다. 모두가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으며 아무리 작은 결정이라도 가장 불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논의 끝에 사람들이 내린 결정은 앞서 제안된 모든 방법을 조금씩 변화시켜 적용하여 누구도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리를 없앨 수도 없고 다른 안전한 지역으로 모든 사람을 이동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누구나 부담 없이 임시 다리를 건너 다른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변형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어떤 개인이 임명되지 않은 임무를 떠맡게 되더라도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제공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규칙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공정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 결정에 만족을 느꼈습니다. 강의 범람이 지나간 후에도 그들은 이 방법을 다른 문제에도 적용하며 더욱더 정의로운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결론은 정말 중요한 결정은 공정성을 염두에 둔 공동체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무지의 베일을 실제로는 쓸 수 없겠지만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공정한 사회의 실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 방식이 일반적인 문제 해결 방식 속에 녹아들었을 때 우리 사회는 좀 더 정의롭고 모두가 함께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